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군사전문가 이세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21세기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전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크게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렇게 드론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네. 도대체 드론 활약 이걸 좀 먼저 주목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쟁 이전부터 드론의 활약은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아제르바이잔 그 분쟁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 전쟁 지금과 같은 전면 전쟁에서 이렇게 드론이 많이 쓰인 적은 없었죠. 그리고 이 드론의 덕을 양쪽이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의 무기 체계가 거의 50% 이상, 절반 이상 무인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약간 좀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에서는 어느 정도 네.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래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드론으로 바뀌면 뭔가 더 전쟁의 양상이 더 끔찍해지고 잔혹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확한 지적이신데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드론을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드론을 투입했냐면 이제 지상 주행용 드론을 투입했는데 이거를 이제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들이 단 $2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죠? 7살짜리 아이한테 스프레이 라카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드론 앞으로 쫄래쫄래 가요. 그러니까 그 드론은 이건 원격 조정이거든요. 애가 오니까 아무 조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애가 카메라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드론이 무력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는 드론 기계가 알아서 공격을 판단할 수 있게끔 AI를 넣어야겠다. 이런 게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제 드론의 그 양상이 원격 조정에서 점점 더 AI에 의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판단하면 그냥 자기가 무력화되는 것만 딱 판단해서 네.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겠네요. 앞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하면 뭐 터미네이션, 제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드론 전쟁이 곳곳에서 불붙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만 정찰용 드론을 띄웠다가 격추를 당하기도 하고 북한의 드론도 우리 어쨌든 내부에 아주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드론 앞으로 더욱더 싸움이 더욱더 격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드론이 공격용, 정찰용뿐만 아니라 넘어오는 적 드론으로 상대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적 정찰용 드론이 넘어왔을 때 걔를 추적하는 드론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의 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돈 있고 기술이 있는 쪽은 점점 더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을. 근데 돈과 기술이 없는 쪽은 사람이 대신하는 그런 굉장히 불균형한 전쟁이 되고요. 이 드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마이크로칩이에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많이 썼죠. 근데 이란제 드론이 이제 격추된 거를 분해해 보니까 다른 건 전부 다 부품이 중국제였거든요. 마이크로칩은 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조차도 드론을 제조하는 이란조차도 중국제 마이크로칩 못 믿겠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드론을 조작하는데 분명히 마이크로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다 지금 드론 만들어서 날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드론 쪽에 관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드론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정교하게 웨이포인트를 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정교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특히 중국은 드론에 대한 투자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무기가 굉장히 우수한 게 많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40개의 자살폭탄 드론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예, 그런 건 굉장히 맞기 힘들죠. 네. 굉장히 맞기 힘든데. 격추나 요격하는 것도 40개를 한꺼번에 타겟팅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대공방어 그거는 시스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파 방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파 방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위성 통신이나 아니면 휴대폰 통신 주파 세터가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파 방해를 했다간 한 군데가 완전히 통신이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상대할 이제 드론들은 전파 방해로 막을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로 넘어갔다. 네. 그러면 전파 방해도 소용이 없는 그럼 이제 드론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때는 쫓아가서 직접 격추해야 되는데 드론 요만해서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드론이 날아가는 게 워낙 작다 보니까 레이더 감도를 낮춰놓잖아요. 드론을 잡을 수 있게. 그러면은 이게 새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더를 쓰면 안 되고 밀리미터파 레이더라고 해서 굉장히 정교한 레이더를 쓰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단점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이 짧아요. 10km밖에 안 돼요. 그럼 그만큼 촘촘히 박아놔야 돼요. 자, 이 드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프리고진 그리고 이런 어떤 바그너 그룹 네. 이쪽에서 이 드론 상업용 드론은 2,500개를 보급받았다. 그게 네. 뭐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로 날랐네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상업용 드론인데도 무서운 건지 또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들인지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상을 바꿀 만큼 큰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상업용 드론에도 수류탄 하나 달아서 보낼 수 있어요. 저 영상 봤어요. 네.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수류탄 이렇게 꽂아.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미국이 개발한 전술의 모자이크전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상업용 드론을 해서 수류탄을 남아서 했다.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 기반의 기술들이 전쟁에 이렇게 손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참 골치가 아프군요. 네. 네. 이게 지금 4차 산업이 우리의 뭐 좀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살상 무기로 쓴다는 네.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를 보면 가장 최첨단 기술은 맨 먼저 전쟁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정말 씁쓸한데 자 일단 전쟁 얘기를 자 지금 돌아가서 러시아가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기 전만 해도 러시아가 막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다 뭐 적어도 수도는 뭐 점령을 한다. 이런 한 달 안에 끝내겠다. 한 달 안에 끝난다.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후부터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습까지 좀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전 첫 번째 이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러시아가 기본을 간과했다. 그 한마디로 전쟁 준비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군사력 2위였잖아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순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많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우리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진짜 얘기를 안 해준 거 맞아요. 그리고선 훈련이라고 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보급품을 2주치를 줬어요. 2주치를 줬는데 이제 2주치면 대충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군부에서. 너무 쉽게 예. 봤군요 전쟁을. 근데 쉽게 이게 뭐냐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잖아요. 훈련은 하루에 얼마 탄을 쓴다 이게 규정인데 실전은 다르잖아요. 얘네가 이걸 3일 만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급이 꼬이면서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북부전선하고 남부전선, 동남부전선하고 또 달리 봐야 되는 게 이 돈바스 지역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는 이 친러시아계 민병대나 친러시아계 주민이 꽤 있어요.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키이우 주변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이른바 러시아군의 특유인 대대전술단을 밀어 넣었어요. 근데 이 대대전술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대 규모예요. 대대 규모의 소규모의 강력한 부대를 이제 기동성 있는 부대를 이렇게 여러 개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 대 국가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크게 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대를 조그맣게 짜게서 보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곳곳에서 보급품이 떨어지면서 각계 격파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에 이걸 알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러시아군들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매복망을 형성한 다음에 러시아군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래서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로 아주 혼쭐을 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터키가 제공했던 바이락트라 같은 그런 그 무인기가 찾아다니면서 미국이 정보를 줬거든요. 그 좌표 정보를 줬거든요.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를 경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부 전선에선 이 동남부 전선과 다르게 아주 러시아군이 괴멸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자, 그랬던 러시아군이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1월로 넘어오면서 다시 공세 전환했을 때
다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훨씬 지금 러시아군이 공세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그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잘하는 걸 이제 찾은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군 생각하죠. 우리가 쟤네들보다 강점이 뭐지? 포병 화력이었지. 포병 화력으로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리자. 그 다음에 지난 10월인가요?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이제 그 예비군 동원을 30만 했잖아요. 그 훈련이 12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차츰차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강제로 징병돼서 네. 생각보다 이렇게 싸울 의지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서방 측 언론에 얘기하니까 저는 막 도망가고 이런 것만 예. 서방 언론에 나오니까. 그 이 30만의 병력 중에 상당수가 전차병이었어요. 상당수가 전차병이에요. 근데 전차병은 갑자기 몇 달 교육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게 뭐 보병 예비군이잖아요. 예비군이. 전차병들이 신병이 많이 아니고 징입된 거군요. 예. 그래서 예비군이에요. 갑자기 와 그러면 그 전차병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어떤 네. 그런 영향은 네. 굉장하겠네요. 여기 그렇죠. 뭐 30만 명 중에 상당수가 네. 전차병이었다면 또 하나 그 중에서는 의료 인력도 굉장히 많아요. 의료 인력? 예, 왜냐하면 야전 의료가 형편없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이제 사망으로 이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의료 인력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렇죠. 사실 전쟁에서 의료 인력이 있냐 없냐는 네. 정말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느냐 마느냐를 그렇죠. 결정할 만큼 의료 인력이 진짜 전략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의 전략을 보면 예전같이 무리하게 안 들어갑니다. 참호전, 어차피 소모전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초토화시키면서 한 발 한 발 나간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가 21세기형 현대 전략에 자꾸 저 경험을 쌓으면서 네. 약간 좀 더 골치 아파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쟁이 1년 안쪽에 협상이 돼서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러시아가 목표하는 게 도대체 어딜까요? 이게 뭐 휴전 협상을 위해서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제 러시아의 목표가 다시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당사자가 세 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서방.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항상 말했듯이 2014년에 잃어버렸던 모든 실질을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서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서방이 원하는 건 작년 2022년 2월 20일이었나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러시아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점령한 곳까지 다 내 거. 특히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뭐였냐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남부 회랑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부 회랑은 연결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로서는 최소한의 전략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이 끝나는 건 러시아로서는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21세기에 뭐 전술 교본 다시 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전쟁에서 어떤 세계 전술 이 교본 다시 써야 될 만큼의 교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정말 뿌리채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나온 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영원불멸하게 변하지 않는 것. 기본. 보급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급이 없으면 손자병법 때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했어요. 두 번째, 전쟁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목표가 키이우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그냥 남부 해랑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키우로 가는 이제 쫙 이 행렬 같은 게 위성 사진으로 막 보여지니까 근데 키우가 목표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 전에 키이우까지 급하게 목표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결정권자가 마지막에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뭔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전쟁에서 이게 굉장히 절대 금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 전쟁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전차 무용론이 다시 한번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가 여전히 필요한 건 맞고 전차 무용론이 나왔는데 또 전차를 주네 안 주네 갖고 네. 지금 이렇게 네. 화제가 된 거 보면 역시 전차는 또 역시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차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전차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싸우는 세상이 왔다. 그리고 그 기계가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4차 산업 기반의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다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 4차 산업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앞으로도 군사 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만이 지금 네. 바로 옆에 또 가까이 있으니까 네, 네. 과연 중국이 대만을 생각할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네. 러시아가 어쨌든 고전했었던 모습 그리고 네. 지금 다시 이제 차근차근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줬을까?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랑 직접적인 또 네.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썩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R&D 이런 무기 쪽으로 방산 쪽으로 R&D 투자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왔는데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 당연히 공격해오는 쪽을 방어만 하기만 하면 피해가 이쪽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은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돼요. 때려야 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 본토 적어도 중국 본토 해안 기지에 보급품이나 무기들이 집적돼 있는 데를 때려야지만 돼요. 계속해서 거기서 날아오는 걸 중간에서 막기만 하면 양쪽이 다 피해가 커지죠. 그 침략 당하는 쪽이 예. 일방적으로 민간 피해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산업적으로. 언론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그럼 왜 그런 네, 그럼 네. 중국만이 고민이 아니라 사실 진짜 고민하는 건 미국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만을 방어하는 전략을 대만만 지켜서 과연 이 효율적인 전략이냐?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미국한테는 핵심 가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해봐야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렇다면 대만은 쉽게 말해서 대만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흡수하는 거겠죠. 그렇죠. 당장 뭐 TSMC 이런 거 저 그걸 흡수하는 거죠. 네, 근데 탐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대만에 와장창 해버리면 그런 산업 기반 시설들에 대한 그 피해는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전격적인 공격은 과연 있을까? 전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과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미국의 비입장을 뒤틀 수 있거든요, 중국은. 참 골치 아프네요. 그리고 세계 전체 이제 군수 산업에 미친 영향도 좀 궁금한데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정말 살상무기 같은 거 좀 안 만들고 네. 정말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이게 세계 전체가 다 살상무기 더 만들고 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말 숨지게 하는 네. 그런데 돈을 투자하고 더 첨단으로 간다. 이제 이 길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죠. 아마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외신에서 봤는데 앞으로 한 10년간 이 무기 개발 쪽에 R&D 투자나 무기 개발 쪽에 각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서너 배 이상 늘어날 거다. 특히 유럽에서 전쟁을 또 유럽에서 겪었으니까 유럽에서의 굉장히 많은 그 무기 구매에 대한 얘기가 올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땐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얘기인데 반도체에 의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네. 뭐 우리 저희 채널이 경제 채널이니까 네, 네, 네.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생기는 게 뭐 인류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지만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계속해서 군수 산업을 이렇게까지 활성화시켜서 돌리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기회는 생각해봐야 돼요. 많네요. 네. 전쟁을 안 하려면요, 전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잘 알려면 뭐가 냐면 일단 우리가 대비 태세가 없고 뭐가 없으면 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사실 전쟁은
게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워게임만 하고 끝내고 진짜 전쟁을 하지 그렇죠. 않아야 예, 우리가 예. 모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 변해가는 이런 어떤 산업적인 변화에도 적응을 많이 해야겠군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이런 산업계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조금 그런데. 뭐, 안타깝지만 네, 어쨌든 네, 뭐 좀 네, 실제로기도 네, 하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21세기 현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군사 전문가 이세환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자, 박종훈의 경제막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